어, 어제 아니죠. 이제 오늘 새벽이라고 해야 되죠. 어제 걸쳐서 오늘까지 좀 거제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뭐 용의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아니 이제는 피의자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뭐 한 피의자가 그 자신의 전처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처가 일하는 그 업체의 사장을 흉기로 찌르고 나서 본인은 옥상으로 피신을 했다가 도주를 했다가 거기서 1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속 실시간 검색어로 계속 올랐거든요. 맞아요. 거제 살인 사건, 뭐 거제 흉기 살인 사건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뭐 어제죠, 어제. 네. 오후 2시 17분이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14시 17분 경에 거제시에 있는 한 아파트, 아마 그 주상복합 건물 같습니다. 밑에는 사무실이 있고 뭐 이렇게 아파트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 피의자가 이제 갑자기 거기 나타났어요. 그 피의자는 이혼한 사람이에요. 네. 이혼을 5월경인가 했다고 그러죠? 작년 5월. 작년 5월경에 이혼한 자기의 이 아내가, 그러니까 즉 말하면 전처죠, 전처. 네. 전처가 그 건물에 아마 1층 쪽에 있는 그 사무실에서 격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났어요. 이혼한 지 지금 1년 됐잖아요. 저 작년 5월이면 그죠? 계속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그 용의자 같은 경우, 그 피의자 같은 경우는 피의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전부인한테 연락을 취하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근데 이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피의자가 이 와이프가 전 부인을 자꾸 의심을 하는 거죠. 내연 관계라든지 남자 관계를 의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갈등이 좀 컸던 거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이혼을 했으면 이혼한 아내가 무슨 짓을 하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혼을 하게 된 계기가 전 아내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과 내연 관계가 있어서 나하고 이혼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망한 지금 피의자의 일방적인 그 진술이에요. 네. 경찰이 그 부분은 절대 오해 없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하튼 자기가 이혼하게 된 게 아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 사장하고 어떤 그 관계를 가지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본의 아니게 이혼했다고 피의식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집요하게 아마 전화도 하고 하다가 급기야 어제 찾아온 거죠. 오후 2시 17분경에. 실제로 아내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변보호 요청을 또 전 부인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찾아왔을 때 아마 지금의 그 피해자죠. 그 업체 사장이 아마 말리는 과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더욱 오해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피의자는. 네. 근데 이건 철저하게 용의자가 아마 프로파일러들이나 협상가들하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이건 아직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렇죠. 오해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하튼 이 사람은 이 회사를 찾아와 가지고 그 회사가 아마 문을 나와서 복도를 쭉 따라가 가지고 끝 부분에서 기역자로 딱 꺾이면서 화장실이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사전 답사를 한 2번 정도 했다고 그래요, 여기를. 그러니까 흉기는 미리 준비해 가지고 품에 꽂고 왔겠죠. 네. 와 가지고 화장실이 이렇게 코너 꺾인 지점에서 딱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언젠가는 화장실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날따라 아내는 없었어요. 격리로 일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외부로 나갔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이 사장은 그것도 모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화장실을 가려고 딱 오는데 기역자 꺾인 그 코너에 화장실 주변에 숨어 있다가 급소를 공격을 한 겁니다. 네. 수차례 찔러가지고 현장에서 쓰러졌는데 그 소리를 듣고 또 다시 뛰어나온 격리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 쓰러진 사장의 딸이에요. 네. 자기 아버지가 칼 맞고 쓰러진 걸 본 거죠. 그래서 119에 신고하고 후송 조치했지만 결국은 사망을 한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범행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디로 가? 도주해야지 맞잖아요, 원래는. 네. 처음에는 아마 도주하려고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갔다가 그 아파트 그 나가는 게 찍혀 있어요. CCTV에. 네, 그러니까 가다 넘어지기도 하던데. 네, 그러다가 다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순간에 이제 흉기를 이 저기 바지춤에다가 넣는 장면이 CCTV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경찰이 이 피의자를 발견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렸어요. 옥상으로 갔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못했죠. 그 주변 일대 검색을 하다가 수색을 하다가 이제 그 위로 CCTV를 보다 보니까 위로 올라간 걸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해한 이후에 일단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허둥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다시 들어왔고 그 건물 20층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0층 옥상으로 올라간 건 사전 답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네. 옥상은 잠겨 있거든요. 안 잠겨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다음에 그 구조 아까 복도를 따라가서 기역자로 꺾이고 숨어 있을 장소를 미리 물색한 거 이런 거 등등 흉기 미리 준비한 거 이런 걸 봤다면 이거는 그 사장 그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사전 준비가 치밀하게 있었다는 거고 실제로 이 CCTV를 분석을 해봤더니 한 2번 정도 사전 답사를 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좀 이거 얘기 듣고 좀 놀랐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점심 식사를 한 부분까지 확인이 됐다고 하니까 계획을 하고 흉기를 다 갖고 와서 자기가 점심 식사하고 이맘때쯤 저 사장을 이제 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마음을 먹고 기다린 거잖아요. 그렇죠. 뭐 흉기는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이건 뭐 명백히 계획 그 범죄고요. 이 사람이 일단 20층으로 올라가서 아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발견이 안 되니까 경찰은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구나. 네. 그래서 옥상으로 진입을 했고 경찰이 진입을 하니까 아마 그 20층 맨 끝 부분으로 가서 경찰이 다가오면 뛰어내리겠다고 자꾸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투신을 하려고 했으면 1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예측으로는 본인이 아마 두려운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막상 20층으로 이제 올라가서 투신하려는 목적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뛰어내리는 게 이제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네. 그죠? 그 사이에 이제 경찰이 온 거고요. 네. 경찰이 오니까 그래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제 위협하면서 거기서 경찰하고 대치한 시간이 16시간이에요. 진짜 16시간인데,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이제 그렇습니다. 경찰이 온 거잖아요. 다음 그 새벽 6시경에 이제 투신을 한 거니까 그 시간까지 거의 16시간을 16시간. 경찰이 그 뭐 위기협상 요원만 6명, 그다음에 프로파일러 1명, 그다음 경찰 특공대 11명, 거기다 주변 경찰들까지 다 동원됐으니까 소방관까지 네. 에어매트 설치하러 왔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인력이 거기 다 동원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위기협상 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네고시에이터. 네. 그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계속 그러지 마라. 투항해라. 쉽게 얘기해서 자수해라죠 이건. 네.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자수해라 권유를 하고 이 사람은 시간 달라. 그러는 과정에서 담배 줘라. 뭐 라면도 끓여줬더라고요. 협상도 약간 단계별로 나눠서 저희가 구분을 하는데 다 그것이 막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처음엔 경로 단계, 흥분 단계가 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흥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워워시킬 필요가 가장 먼저 있는 초반기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 달라. 이때 절대 그 요구에 대해서 100% 수용하는 느낌을 주면 안 되고 노라고 대답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들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고 노란 얘기도 하고 위협이라는 요소를 가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간접적 암시를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것들이 아니라 너 괜찮아, 너 좋아,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이 되게 많거든. 그러면서 그 선택 자체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암시를 주면서 이 상황 돌려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컨트롤할 수 있어. 넌 이것을 벗어나면 너한테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린 다 능력이 있어. 다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이러고 있는 거야라는 식의 어떤 표현들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 순간이 이제 뭔가 조금 안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협상이라고 하거든요. 서로 이렇게 진짜 그때부터 그러니까 위기 협상 팀이라고 부르죠. 네. 네고시에이션 단계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바게닝 단계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담배, 커피 먹을 거예요. 그리고 온도에 되게 민감해져서 그때 점퍼
왜냐하면 그 죽음의 순간과 긴장의 순간이었을 때 육체적인 욕구들이 확 올라간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많이 요구하면 그걸 요구하면서 들어주면서 서로가 이제 바게닝을 시작을 한다라는 그 단계가 있고요. 나중에 그것이 이제 완료 단계 돼서 그 사람에게 포기하고 오게 하는 그런 단계들을 거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바게닝이라고 하죠. 그 초기 단계만까지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정서적으로 서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고 자기 살아온 얘기들을 다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약간 바게닝이 안 되는 실패라고 하기엔 좀 좀 그런 게 이 사람 자체가 원래 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원래 막 그 살인을 하는 그 순간에는 엄청나게 흥분되고 긴장이 고조됐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뛰어내리려더니 또 두려워진 거고. 한편 뭐 주춤하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경찰이 와가지고 설득하니까 자기 하소연하는 시간. 근데 사실은 16시간은 길거든요. 많이 길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네고시에이터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12시간 정도를 넘으면 희망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시간을 사실 길게 늘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가 점차적으로 흥분 단계 내려가면서 그 자살을 막는 거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자신이 자살을,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만들어주는 게 네고시에이터의 역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단계가 계속 길어지면 너무 길어졌어요. 네, 본인 자체가 거기에 지쳐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그 생각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관념들이 그 긴장 순간에는 끊겨버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투신을 한 게 그 동터 오를 때쯤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얘기를 하고 뭔가 내가 뭔가 환상의 세계에 아직 뭐 현실의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해가 딱 떠오르면 현실 인식을 딱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아, 나는 사람을 죽였지. 네. 나는 이제 아마 이 사람들한테 투항을 하면 나는 사형받을 수도 있고 나는 적어도 20-30년 살 거야. 이런 두려움 같은 게 물밀듯이 밀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파일러가 인터뷰했을 때 투신과 투항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고 있던 그렇죠.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왜 밤에는 사람이 감성적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무언가 정서적으로 또 앞에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도 잠깐 있었을 거고, 근데 뭔가 또 조금 더 다가오려고 그러고 하면 자기가 거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굉장히 많이 감정이 깨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점차 안정화되면서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근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널뛰듯이 감정 변화가 굉장히 많이 왔던 것 같은데, 갈등이 엄청 많았다는 뜻이죠. 네, 그러다가 순간에 해가 딱 뜨다 보니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현실 인지가 확 온 거죠. 6시에 투신을 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해 뜰 때 그때쯤 지극히 아주 현실의 어떤 그 모습을 그렸던 것 같아요. 네. 아, 난 지금 투항해버리면 교도소 가서 어떻게 된다는 게 현실 감각이 바로 다가온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이제 뭐라 그럴까, 절망감 같은 것 때문에 뛰어내린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호주 쪽에서 이제 이거 네고시에이터 이 위기역상하는 그 경찰인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할 기회가 학교에 있을 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시간대가 사실은 12시간을 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12시간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골든타임을. 네. 12시간을 넘었으면 사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신체가 지쳐버리면요. 그냥 몸이 대각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점 이완이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몸 자체가 이제 지쳐버리게 되면 생각도 같이 부정적이 오게 돼요. 그다음에 사이클이 어쨌든 한 바퀴 돌아가는 사이클. 날밤 꽉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라든지 자기 정신 상태가 많이 지쳐 있고, 사실 이럴 때도 그 피의자도 문제지만 네고시에이팅을 하는 그 프로파일러든 협상하는 팀 자체들도 많이 지쳐가요. 지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자체가 교수님 말한 듯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꼭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평균상 나타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분하고 그 전문가하고 얘기하기 전에는 연장을 오랫동안 시키면 결국은 이 사람이 투항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반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그때 그분하고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요구했던 거는 전처하고 전화 연결을 해달라. 네. 혹은 전처를 데려와서 만나게 해달라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요구했는데,
경찰이 그거 들어주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들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그 이 피의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현장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들어주지 않아요. 안 들어주죠. 왜냐하면 그 가족하고 통화를 한다라는 거는 보통은요 마지막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임질범들이 선택하는 게 거의 가족하고 통화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해소를 다 해버리고 자기는 그렇죠. 투신을 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미 그런 선택을 하려고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통화를 시켜주는 것보다 내려오면 통화할 수 있다. 그렇죠. 너가 얘기하고 싶으면 내려와서 얘기하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아마 설득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전에 얘기할게요. 네. 사실은 그 이 좋은 감정을 그 전처한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전처가 나타났을 때 자극 기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아까 교수님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경로 단계와 흥분 단계가 있는데 우리 겨우겨우 여기 바게닝 단계까지 그쵸. 끌고 왔는데 겨우 끌고 왔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렇지. 시간은 더 길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현장에서 가장 잘 많이 그렇죠.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모를 리 없거든요. 보게 되고 아마 그 사람이 쓰는 용어 그리고 그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보고 아마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요. 이거는 어차피 현장에서 협상에 임하는 그 현장 경찰관이 판단할 문제 몫이고요. 또 하나 이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좀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마취총을 팍 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마취총을 맞고 쓰러지면 체포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마취총이 팍 쏘면 몸에 맞으면서 순식간에 온몸에 퍼져서 마취가 돼서 사람이 쓰러지나요? 야 맞는 순간 이 마취가 퍼지는 시간이 있는 거고 비틀비틀하면서 만약에 뛰어내리면 그거 누가 감당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상상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 참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진짜 특별히 느낀 건데 이 비전문가들이 그 본인들의 확고한 어떤 신념으로 전문가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이더라고요. 도대체 대응할 수가 없어요. 논리가 되고 뭐 얘기가 돼야지 설득이 되는데 아예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 배척하기 시작하면 도대체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뭐 마취총을 쏴서 무슨 코끼리 뭐 마취 하는 거 뭐 그런 거 봤나 봐요. 뭐 동물의 뭐 왕국 같은 데서. 그런 발상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상황에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진짜 초예민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 하나에 대해서 다 그럼요.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마취총이든 뭐든 본인들이 다가오면 그런 것들을 감지할 가능성도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간 근처에 있던 걸로 제가 맞습니다. 알기 때문에 1.5m 정도 간격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발짝만 가면 떨어질 정도로. 네, 그런 경우는 총이라든지 어떤 수단 때문에 잠깐이라도 정신이 있을 경우는 진짜 투신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까지 아마 고려를 했었던 것 같고, 그랬는데 또 그러면 밑에 에어매트가 있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죽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 피해서 투신을 한 것 같아요. 그 에어매트. 본인도 에어매트가 깔려 있는 거를 내려다보고 피해서 투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떨어지는 과정에서 5층 창문 정도에서 부딪히고 그 튕기면서 또 현관 앞쪽에 이렇게 지붕처럼 나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맞고 두 번 튕겨서 에어매트 위로 떨어졌는데 뭐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건데 에어매트는 이제 그러니까 소방관들도 와가지고 밤새도록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할 때 교수님한테 또 한 번 놀랬던 게 교수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고 유가족도 유가족이고 피해자 가족도 다 아프지만 거기 현장에서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16시간 동안 지켜봤던 피의자가 투신해서 사망을 했을 때 경찰들이나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라든지 프로파일러 위기협상팀한테 타격이 너무 많이 올 것이다. 엄청나요. 네, 저는 진짜 그때 저도 프로파일러 출신이지만 제일 오랫동안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마 데미지가 엄청 크게 올 거예요. 겁니다.
결국은 위기협상팀이라든지 프로파일러가 16시간 동안을 그 사람을 붙들고 얘기할 때는 자기의 직무로서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지. 저 사람이 비록 살인범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어렵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물거품이 되면서 더더군다나 내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그 사람이 뛰어내릴 때 아마 엄청난 그 무력감을 느끼게 될 거고요. 이분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위기협상 요원이나 또 프로파일러는 트라우마 치료해야 됩니다. 네, 특히 치료해야 돼요. 이 피해자가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겼대잖아요. 근데 그건 아마 위기협상팀이나 프로파일러 팀한테 남긴 말일 거예요. 아마 그 와중에 서로 16시간이면 정말 대화 엄청 많이 하거든요.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살아왔던 얘기 주저리 얘기할 거고 프로파일러도 자기가 살아왔던 얘기랑 힘들었던 만났던 사람들 얘기 서로 주고받으면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라포라고 하는데 아마 신뢰관계라든지 라포가 형성된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서로가 감정이 조금씩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래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아마 피해자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약속을 못 지켰다고. 네,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 그럼 프로파일러도 내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까지 이 사람 설득했구나 라고 안심을 했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다 깨졌을 때 그리고 서로 전달받은 게 있고 그 사람이 한 얘기가 프로파일러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자기가 전달돼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일생을 다 알게 되는 건 저 하나인 거예요. 그랬을 때 고스란히 그 사람이 인생이 저한테 오고 그 사람의 슬픔과 그 좌절감 같은 경우도 저한테 오거든요. 근데 그걸 막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정말 크게 와요. 굉장히 큰 무력감에 굉장히 크게 올 거예요.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내가 구하고자 했던 사람이 허무하게 사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는요. 그건 거의 고문 수준이에요. 경찰관 중에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한강 같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를 가가지고 붙들고 잠시라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 뿌리치고 뛰어내리는 걸 눈앞에서 지켜보고 하면은 충격받아가지고 한동안 거의 실어증 걸리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그 모습을 여러 32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지켜봤어요. 그런데 물론 뭐 이 사람이 뛰어내릴 때 그 주변에 인근에 사는 아파트 주민분들도 많이 와서 그 현장을 보신 분들도 상당 기간 그 충격이 가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방관들을 에어매트 밑에 깔아놓고 또 다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분들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뭐래도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16시간 동안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나한테 이렇게 전달됐던 네고시에이터라든지 그 프로파일러 이 사람들은 진짜 한없는 무력감 그리고 어떤 심지어는 자책감까지 어떻게 보면 직무에 있어서는 실패한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뭐 이런 자조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트라우마를 확률이 많거든요. 이건 반드시 이 사람들 저 국가에서 좀 치료를 좀 시켜줘야 되고요. 이 사건은 이 사람이 뛰어내리고 이거 한 대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간과한 게 있죠. 네, 피해자. 1번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가지고 화장실 가다가 속수무책으로 칼 맞아가지고 사망하신 그분한테 우리가 애도를 피하고 그분의 죽음에 관심을 먼저 갖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건에 대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럼요. 더 철저하게 왜 이런 사건이 났는지 그리고 피해자분한테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적인 부분에 그럼요.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수사가 돼서 그 피해자 가족분이라든지 피해자가 되게 억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난주에도 극단적 선택이라는 부분을 얘기했었잖아요. 극단적 선택은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 무력감과 좌절감을 전이하고 떠난다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살인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불기소 사유, 즉 말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사건은 끝났지 하고 정리하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억울하게 희생당한 그 피해자, 그 피해자분의 어떤 그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어떤 그 이유로 그 무고한 사람을 살해했는지 범행 동기, 뭐 이런 것 등등을 경찰에서는 철저히 수사해가지고 수사를 종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소권 없음이라는 답은 나와 있지만 공소권 없다는 뜻은 이를테면 이겁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 맞아서 체포를 했는데 죽어버려서 처벌할 주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게 이제 이 불기소 사유 이거니까 그건 결론은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의해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그 희생자를 위해서라도 범행 동기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되거든요, 경찰이. 그래서 그 수사 활동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수사 서류 작성하고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살해했다는 그 명백한 그걸 적어주고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는 게 맞습니다. 네. 남은 과제가 아직 많은 사건입니다. 그럼요. 네. 그 사건 하나하나 다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라고요. 피해자분 네, 고의 삼가 명복을 빌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걸 목격했던 따님도 네, 안정을 곧 찾으시길 바라고 이 모든 사건과 연관되신 분들도 또 편안함을 찾는 날이 곧 오기를 바라겠습니다.